자, 교태전은 왕의 개인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비의 그 심신을 달래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사실은 교태전이고요. 지금은 아미산이라고 부르지만 뭐 아미 하면은 이제 미인의 눈썹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국 사천성에 있는 아미산을 연상하기도 하죠. 그 아미산은 그 원래 도교의 신성한 산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불교가 막 들어오면서 불교의 사찰이 뭐 수백 개 들어섰는데 어쨌든 도교에서부터 시작된 그 유명한 산이 이제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거는 고종 때 경회루를 파면서 경회루의 흙을 거기 쌓아 올려서 좀 높아지자 아미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뒤는 정말 신선 세계를 방불케 하는 도교가 이제 아미산이 이제 도교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과 연관이 많겠죠. 이 신선 세계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계단식으로 화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어떤 붉은색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굴뚝이거든요. 그 아미산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교태전에 불을 떼고 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꿀뚝을 멀리까지 해서 이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꿀뚝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조왕신이라고 하죠. 부엌을 지키는 또는 이제 부뚜막신이라고 합니다. 조왕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렇게 붙여졌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부뚜막신인데 부뚜막신이 그 1년에 한 번씩 꿀뚝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옥황상제님께 이곳에 자잘못을 다 이제 보고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그 꿀뚝입니다. 완전히 도교 세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조선이 유교 국가잖아요. 비록 유교를 이상향으로 삼지만 사실은 왕실 내부에서 또 일반인들한테는 이 도교라든가 불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정치 철학 사상이 유교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신이 꿀뚝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주도에 신구간 이사 시즌이 있습니다. 신구간 이사 시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집에는 그 가장 높은 성주신도 있고 조왕신도 있고 또 문전신도 있는데 이 신들이 1년 동안 제주도에 있는 모든 집에 근무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옥황상제한테 다 고하고 그다음에 선수 교체해서 새로운 신이 딱 내려오는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에서부터 입춘 사이 한 일주일이거든요. 이때 기간에 사람들이 막 이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집도 막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과 이미 있었던 신이 교체하는 시기다 그래서 신구간인데 왜 그러냐면 그 제주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를 만나면 집을 아무 때나 고치거나 뭐 나무를 뭐 아무 때나 자르거나 이렇게 하면 동티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이 노여움을 사서 집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신구간에 하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답답하지. 제주도에 가보면은 고치지 않고 뭐 100년 된 집, 뭐 50년 뭐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된 집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택들이. 하여튼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데 이게 다 도교의 그 영향이 남아있는 도교 사상의 하나인 것이죠. 자, 다시 꿀뚝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꿀뚝은 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6면. 이게 육합을 나타내는데 6은 뭐 좋은 숫자잖아요. 육합. 그 육합이 뭐냐면 하늘과 땅, 동서남북 6개를 상징하는데 그게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그 6개의 면에는 도교 세계의 상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상들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뭐 십장생, 사군자, 도깨비, 박쥐, 그다음에 이 불을 먹는 불 나지 말라고 해서 그 불가사리, 공황 등 그 신선 세계의 상징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의 형상을 새겨놨습니다. 십장생, 사군자, 도깨비, 불가사리, 박쥐, 봉황 등등을 해놨고요. 그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요. 3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연못은 없어요. 그 연못이 어떤 이러한 돌을, 요만한 돌이 있는데요. 이 돌에 가운데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물이 보이게끔 한 3개의 신선들과 관련된 연못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성년지라고 있는데요. 성년지는 물이 찰랑말랑하는 그쯤에 두꺼비를 새겨놨어요. 이 두꺼비는 신선이 내려와서 두꺼비가 돼서 달빛 아래 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낙하담과 함월지가 있습니다. 낙하담은 뭐냐면 이 떨어지는 이 일몰이 비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함월지는 달이 머금은 연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요만한 돌멩이에요. 돌멩이. 돌멩이.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천태와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밑으로 내려가고 양기운이 내려가고 달이 올라온다, 음기운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천태의 실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한 겁니다. 야, 진짜 멋있죠? 해석을 하니까 멋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보시면 경복궁의 모든 건물 중에서 교태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개의 정각이 있었던 강령전, 임금님이 초소죠. 사실은 이 2개, 강령전과 교태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만 잘 알아도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것만 잘 알아도 야, 우리 동양의, 한국의 어떤 정신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경복궁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뛰고요. 이 경복궁의 이 후원 쪽,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부분이죠. 가다 보면 큰 연못이 나옵니다. 향원지라고 하는 연못인데요. 생김새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섬이 있고 향원정자가 있습니다. 2층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2층 육각으로 되어 있는 정자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사각이고 원형이다. 뭐 경복궁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천원지방,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뭐 또는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 하는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꽃이 되게 많죠. 우리 연꽃 하면은 불교를 상징하는데 불교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상징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연꽃의 그 의미죠. 그래서 그 연꽃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악산으로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이제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강물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한강물이 시작되는 곳은 아닌데 그 물이 이렇게 나와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제 한강하고 합쳐지는 곳이 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습니다. 거기 그 정자는 고종 때 만든 겁니다. 흥선대원군 다음에 이제 고종이 친정 정치를 하려고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향원지 뒤쪽에 건천궁이라고 있어요. 건천궁. 고종 시절에 대원군이 섭정을 했잖아요.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뭐 왕 역할을 한 것을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이 나이가 들고 해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친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건청궁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 때 그쪽에서 연결된 다리도 만들고 피웠다고 하는 게 맞겠죠. 향원이라는 것은 향기가 멀리 간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근원을 다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무슨 책에서 나왔다, 중국의 어디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경복궁도 뭐 무슨 정각의 이름에 중국에 어디서 나왔다 하는데 뭐 어디서 나왔건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향원정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주도니, 주렴계죠. 주도니의 뭐 애련설에 보면은 향원, 익청, 향원, 향기는 멀어질수록 더할 익이죠. 그 더 막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중국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기원을 찾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의미는 향기가 멀리 가는 그 정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원정의 북쪽에 건청궁을 만들고 나서 대한민국 최초, 아니 동아시아 최초의 전깃불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동아시아 최초죠. 일본도 중국도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에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 사절단들이 미국에 가서 막 둘러보거든요. 고종의 꿈은 뭐였냐면 조선을 아주 근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신들은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겠죠. 그런데 전깃불이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미국도 그걸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고종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고종은 그거 좋다. 야, 그거 들여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로 1887년도에 경복궁 내에 전구 750개를 다는 대형 사업을 하게 되죠. 정말 엄청난 사업이죠. 예. 처음에는 좋아서 막 구경했는데 이 고장도 잘 나고 또 물을 이용했거든요. 발전기를 돌리려면 이게 냉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향원지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서 이 뜨거워진 물을 그 향원지로 막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뭐 물을 이용하니까 이거는 물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동양적인 표현이죠. 수화일체론에서 물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고장도 너무 자주 나. 그래서 이 건달불이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이것을 관리하는 미국인이 갑자기 막 죽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앨 만도 한데 고종은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덕수궁, 경운궁이죠. 그때 이름은 덕수궁에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순종, 나중에 순종 황제가 되죠. 순종에 있는 창덕궁에도 막 설치를 하고 해서 더 확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미 합작으로 한성 전기회사를 만드는데 종로 네거리에 전구 3개를 설치를 하게 되죠.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 이병헌하고 뭐 김태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불이 탁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종로 네거리에 전기불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향원정이 있는 향원지 뒤에 그 건청궁을 먼저 만들어서 고종이 친정 정체를 했다고 했는데 이 건청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픈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을씨년스럽다. 되게 을씨년에 일어났던 을미사변과 같은 해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때 을씨년스럽다 하거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건청궁입니다. 거기에 일본 낭인들이죠. 일본의 엘리트들,
엘리트 자녀들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엘리트들이 칼 들고 들어와서 건천궁에 고종은 한쪽에서 자고 있었고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끌어다가 거기서 난도질을 하고 뭐 못된 짓도 하고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녹산에서 불을 태워서 그 불을 태운 채를 뭐 향원지에 뿌렸다라고 하는 다 태우지 못했으니까요. 뿌렸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죠. 뭐 고종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명성황후를 죽였기 때문에 고종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을 갑니다. 피신을 하죠. 피난이 아니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발명한 것은 굉장히 많죠. 그중에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발명품을 인류 역사상 최고라고 꼽고 있습니다. 한글, 금속 활자, 그리고 온돌입니다. 이 온돌, 우리는 그냥 온돌 없는 집에서 산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일본 온돌 없잖아요. 그건 다다미 방에서 자요. 엄청 춥습니다. 네. 온돌 없습니다. 차라리 독일의 온돌을 더 많이 하죠. 독일은 이제 바닥도 온돌이고 벽도 막 그냥 온돌이고 막 이래요. 우리 거 가져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온돌이 미국으로 전해지는 사건하고 경복궁에 있는 한 정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왕의 업무를 보는 사정전 동쪽에 자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선당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자와 세자빈, 세자의 부인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동궁마마납시오 할 때 그 동궁은 이제 차기 왕이 될 세자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머물면서 그 옆에 있는 비형각에서 이제 제왕학을 배우고 했던 곳인데 왜 이게 동쪽에 뒀냐 하면 왕은 지금의 이제 떠 있는 그 태양이지만 세자는 앞으로 이제 떠오를 태양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처소를 둬서 동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조선의 방은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조선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네. 여기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만행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1910년 이후에 경복궁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15년도에 조선 물산 공진회를 개최한다는 목적으로 그 전해 1914년부터 경복궁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체하느냐? 90%의 건물을 없애버리죠. 물론 한순간에 없앤 건 아니고요. 천천히 무슨 물산회, 무슨 공진회, 무슨 뭐 해 하면서 아예 냄새나는 뭐 동물원처럼 아주 시장처럼 만들면서 다 없애버려요. 불태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못질을 하지 않았죠. 다 끼워서 만듭니다. 끼워서. 우리 그 전통적인 장인들께서는 배를 만들 때도 이렇게 못을 질 안 하고 탁 끼워서 만들잖아요. 꽉 끼게. 그래서 임진왜란 얘기를 하자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의 판옥선들은 끼워서 맞춘 구조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으면 탄탄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함선하고 부딪히면 일본 함선은 100% 깨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죠. 우리는 그 목선뿐만 아니고 건축물을 그렇게 끼워서 못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해서 가서 다시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체를 하면서 일본인들한테 막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산 밑에도 보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 구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이 막 팔려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방문사라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그 사당이죠. 방문사.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하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을 추모하는 방문사를 지금의 신라호텔 영빈관에 만듭니다. 그래서 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당을 만드는 그 건물에도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을 갖다 쓰고요. 네. 하여튼 못된 짓 많이 합니다.